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혼자서 키우고 있죠. 이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후로 참 사연도 많고 운명이 나에게 왜 이러나 싶은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냥 누구나 사는 게 힘든 순간이 있는 법이겠지 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냈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가족들 없이 혼자 지냈던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 바로 식당이었어요. 여유롭게 학교 다닐 형편도 되지 않고 꼭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도 없었는데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이 식당 저 식당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경력이 쌓이면서 큰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제가 남편을 만났던 곳이죠. 사실 그 사람은 그 식당 주인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부모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 남의 식당에서 일하는데 넉넉한 집안에서 장손이라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 부모님 가게여도 일손 한번 도운 적이 없는 도련님이었죠. 친구들 데리고 밥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고는 대체 어디에 반한 건지 첫눈에 홀딱 빠졌다며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의 부모님이자 가게 사장님들은 못마땅해했어요. 특히 사모님인 그의 어머니가 정말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워낙 잘해서 차마 그만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제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냥 일이나 하면서 빨리 돈을 모아 내 발 뻗고 잘 집이라 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참 지독히도 쫓아다니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영 싫은 눈치는 아니었지만 차마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피하던 거였어요. 하지만 나를 이렇게나 계속 쫓아다니니 내가 가진 배경을 미뤄두고 이 사람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아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선자리를 나가라고 하고 괜찮은 집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꿋꿋한 모습에 결국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축하보다 시부모님의 한숨이 더 컸던 결혼식이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직업이 없는 백수였는데 명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집안이 워낙 먹고 살 만하다 보니까 시험 핑계로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걸 결혼 후에 알게 되었어요. 식당은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앞으로도 쭉 망할 걱정은 없는 곳이었죠. 저라도 든든한 부모님과 재산이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어도 남편은 여전히 공무원 준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식당 사업을 배우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비법들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척분이 소개해준 회사에 남편이 입사를 했어요. 마침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하고 모두가 안도를 했죠. 결혼 7년 차쯤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장손이라 손주를 오래 기다렸던 집안이기에 정말 경사가 났죠. 그냥 저를 공짜로 일하는 사람 취급하던 어머니도 대를 이었다면서 한우를 팍팍 넣어 손수 미역국을 끓이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저와 아이를 보살폈어요. 아들이 6살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가게도 집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죠. 공동명의로 하라는 주변 의견도 있었지만 전 솔직히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편 명의로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한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탐낼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게 실수였나 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게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하고 있었으니 가게를 운영하는 건 혼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가 이제는 좀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영 수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항상 원해서 아이를 데려오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회사가 바쁘다며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오고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하원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희도 다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요. 혹시 얼마나 걸리시나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네? 우리 애가 아직도 원에 있어요? 네, 혹시 조금 늦으시나 싶어서 기다리다 연락드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가고 성민이 혼자 남았어요. 어머, 죄송해요. 애 아빠가 데리러 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얼른 갈게요. 저는 가게 이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얼른 뛰어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하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었다니 친구들은 너도 나도 집에 가는데 혼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선생님들도 벌써 아이들이 다 갔을 시간인데 우리 애가 가지 않아서 퇴근도 못 하셨을 거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애가 미움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가게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내리자마자 원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데려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마가 무릎에 닿을듯이 사죄를 드렸죠. 주변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퇴근했는지 아이랑 둘만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을 보니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선생님에게도 너무 부끄러웠고 아무리 애 아빠가 데려오기로 했다지만 하원은 잘했는지 집에는 잘 갔는지 신경 쓰지 못한 제가 엄마로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보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사람인지 직원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과장님 와이프인데요. 혹시 과장님 자리에 있나요? 전화 연락이 안 돼서요. 이 과장님이요? 아, 이용식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리 있으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혹시 회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 퇴사한 지 벌써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퇴사요? 아, 네, 자세한 건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퇴사라니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매일 출근하고 야근한다고 애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했던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먼저 재우고 뜬 눈으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에서부터 남편의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디 다녀와? 오늘 거래처 회식이 있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연락 온 거 알아? 당신이 애 데리러 못 가는 거였으면 나한테 전화라도 했어야지. 친구들 다 집에 가고 선생님은 퇴근도 못 하시고 우리 애 봐주고 계셨던 거 알아? 혼자 남아서 애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 아이 맞다. 맞다. 미안. 내가 그 높은 분들이랑 있어서 연락할 타이밍이 없었어. 아이, 미안해. 그놈의 거래처.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 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고 다닌 거야? 어디서 뭐하긴. 나가서 돈 벌었다고. 제가 오늘 회사에 전화해봤어. 당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일 핑계를 대고 대체 어디서 뭐 한 건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자기가 더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회사에는 뭐하러 전화를 해? 아주 남편 망신을 다 시키네. 회사 그만뒀다. 능력도 없는 게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지인 소개로 입사했다고 계속 눈치 주길래 그만뒀어. 일부러 승진도 누락시키고 계속 제발 나가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때려치웠어. 근데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 밥은 벌어 먹여야겠다 싶어서 하나는 나가서 인력사무소도 가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도 나르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을 퍽퍽 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한탄했어요. 자기는 가장으로서 이 집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속도 모르고 이렇게 면박을 준다면서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에 또 깜빡 속았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당신도 참, 가게 매출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우리 세 가족 밥 먹고 살기에 부족한 돈은 아니잖아. 빠듯하게 생활해야 하기는 해도 당신 그렇게 몸쓰는 일 하면서까지 생계를 이어가야 할 정도는 아니니까.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걸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오해하게 해? 진작 말을 하지.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여보.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났다면, 아니 남편 말이 다 사실이었다면 저희가 이혼할 일도 없었겠죠.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반년쯤 더 지나서였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모르고 지냈다니, 아유, 저도 참 미련하죠. 그날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간다고 연락을 남기고 들어갔죠. 그리고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뭔가 싶어서 나가 보니 무슨 등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앞으로 온 거였어요. 남편 것이라 그냥 서재에 놔야지 했는데 보니까 웬 저축은행에서 발송한 거예요. 처음에는 광고인가 싶었는데 그 앞에 빨간 스탬프로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뜯어서 펼쳐본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우리 집과 가게로 대출을 받고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빨리 내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남편이 어딘가에서 헐레벌떡 뛰어왔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이게 뭐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독촉장을 집어던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딘가 이상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짙은 향수 냄새가 몸에서 나고 있었고 머리는 금방 감은 듯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당신 어디 있었어? 일하다 온 거 맞아. 우리 이혼하죠. 남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오면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뜸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독촉장을 자신이 받아서 다 숨겨놨더라고요. 독촉장이 향수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어이가 없는데 무슨 이혼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일을 구하러 다녔지만 차마 몸쓰는 건 할 수가 없었다며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집과 가게를 팔아서 빚부터 갚고 나머지 돈을 위자료로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인 이자와 채무가 워낙 커서 다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뭣도 모르고 합의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그만두기 전쯤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 병원에 신경 쓰지 마라 가게에만 집중하라 하더니 저는 그게 저를 위해서 굳은 일을 대신 해주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간호사랑 만나기 위해서 계속 병원에 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이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꽤 시끄러워졌다고 해요. 특히 회사 내에서도 여자 직원들과 요즘 말로는 썸이라고 하나요? 연애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정황들이 몇 번 있었고 이게 논란이 되어서 입방아에 오르다가 결국 퇴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도 집에 월급을 가져다줘야 하고 내연녀에게도 가방이니 속옷을 갖다 바치고 고급 호텔까지 다니느라 대출까지 받아서 쓴 거였어요. 나중에 제 짐에 섞여있던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야 알았는데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무슨 리조트 멤버십을 사주고 오피스텔도 사줬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집이랑 가게로 대출해서 저는 빈털터리를 만들고 자기는 내연녀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잔뜩 받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사실 알았을 때 다시 소송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 사람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집안에서는 장손아들이라고 어른들은 애를 꼭 데려가야 한다고 이혼 때도 난리였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 당시 그 여자한테 미쳐 있어서 그랬는지 양육 사건이고 뭐고 포기했었거든요. 괜히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가 다시 애를 데려간다고 할까봐 겁이 나서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냥 침묵했어요. 초등학생인 아들 데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알아보던 중에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거기가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어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아들도 데리고 와서 지내도 된다고 하길래 들어갔어요. 그렇게 1년을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40분 거리라 그 집에 살면서 아들도 등하교하느라 꽤 애를 먹었죠. 그래도 우리 애는 마음 따뜻하게 다 이해를 해줬어요. 부모님 이혼하고 자기도 꽤 속이 썩을 텐데 늘 괜찮다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이 덕분에 더 이 악물고 버틸 딱 1년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렴하게 나온 가게 하나를 임대하게 되었어요.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분식집을 하던 곳이었는데 영 맛이 없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게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식집 자리였어요. 맘만 제대로 잡으면 손님은 금방 모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큰 식당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게 간판부터 바꾸고 동네 사람들이라 단골될 확률이 높으니 항상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분식집이 있을 때와 다르게 금방 매출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덕분에 아들이랑 단출하게 살 수 있는 전셋집도 구하고 학교 근처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가게에는 주로 꼬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학교가 끝나고 나면 슬러시랑 컵 떡볶이 먹으러 우르르 몰려왔죠. 335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내미는 녀석들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제 엄마 가게라고 올 때마다 늘 뿌듯해하면서 엄마 제 친구들이니까 많이 주세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 애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분식집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용돈으로 마음껏 사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음식 사 먹지 말랬다고 못 먹는 애들은 그나마 낫지만 돈이 없어서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군침만 삼키는 애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가게 주변을 기웃거든요. 거리며 누가 봐도 먹고 싶은 표정을 짓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유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가까이라도 오면 서비스라도 1컵 줄 텐데 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웃거리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모두 제 추측일 뿐 자세한 사연을 모르니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혹시나 알레르기 같은 것 때문에 부모님이 못 먹게 하는 건데 제가 괜히 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서 분식 파티를 할 거라고 단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하교하는 학생들이랑 겹쳐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지나고 나서 예약한 시간이 다가와 분주하게 포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포장하고 있는데 실수로 튀김 하나가 서서 먹는 곳 쪽으로 떨어졌어요. 미처 잡을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쁘니까 이따 주워야지 했어요.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 늘 멀리서 기웃거리던 아이가 어느새 가게 앞으로 와서 떨어진 튀김을 주워서는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얘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쳤는데 아이에게 겁을 준 것 같아서 그 표정을 보니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머 아이 미안하구나. 놀랐지. 아줌마도 깜짝 놀라서 그만 큰 소리가 나버렸네. 미안해. 아니에요.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집어먹어서. 그런데 그때 마침 가게 근처를 지나던 아이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 애가 가게 밖에서 튀김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에 장난기를 가득 머금은 채로 놀리더라고요. 뭐야? 너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야. 딴 꺼지냐. 아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같은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휴 내 정신 좀 봐. 아줌마가 그거 떨어뜨린 건데 주워졌구나. 고마워. 오늘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네. 어휴 일부러 아줌마 도와주려고 주워주다니 정말 고맙다. 여기 네가 주문한 포장 나왔어. 그리고 이건 고마워서 주는 서비스야. 핫도그는 바로 먹어야 맛있지. 맛있으니까 가면서 먹으렴. 저는 아이가 민망할까봐 기지를 발휘했어요. 얼른 손에 있던 튀김을 휴지로 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약 때문에 포장해둔 떡볶이랑 튀김 한 봉지를 꺼내서 아이 손에 전해 주었죠. 그리고 고맙다면서 핫도그도 하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하더니 제가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사인을 보내자 자신을 놀리던 친구들 얼굴을 한 번씩 보고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놀리려던 친구들도 머쓱해져서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이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검은 봉지를 들고 찾아와서는 저에게 불쑥 내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니까 봉지 안에는 찐감새랑 옥수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거 할머니가 시장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라고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돈으로 드려야 하는데 제가 용돈도 없고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줌마가 감자랑 옥수수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한테 돈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닌걸. 네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막 준 거잖아. 괜찮아. 애들이 놀릴까봐 일부러 신경 써주신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너 혹시 감자 설탕에 찍어 먹어봤니?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줌마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같이 먹고 갈래? 저는 아이와 앉아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래 이 동네에서 사는 애가 아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지면서 부모님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멀리서 배를 타고 어머니는 그 근처의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벌써 몇 달째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둘이 지내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감자와 옥수수를 쪄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늘 혼자 있다시피 하고 할머니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떡볶이 사 먹을 돈 달라는 이야기도 꺼낼 수 없어 항상 주변만 맴돌았다고 해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여기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맛있다고 용돈 받는 날이나 수업 끝날 시간 다가오면 애들은 맨날 오늘은 떡볶이랑 튀김 먹을 거다, 슬러시도 먹을 거다 그런 이야기하느라 들떠 있었어요.
사실 그거 보면서 진짜 부러웠어요. 괜히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서성거렸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런데 그날 밖으로 떨어뜨리시길래 얼른 주워 먹으면 그거 괜찮지 않을까? 가게 밖에 떨어진 거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가게 밖에 떨어져도 아줌마 음식인데 죄송해요. 아이는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없이 살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아줌마도 너랑 같은 나이에 아들이 있어서 챙겨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 후에도 각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염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아이가 보이면 얼른 불렀어요. 떡볶이 튀김은 물론 떡꼬치나 핫도그 슬러시까지 저희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틈틈이 챙겨주었죠. 가끔은 집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김밥이랑 넉넉히 포장해 주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한 몇 주 뒤 아들이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그게 혹시 우리 가게에서 친구 생일 파티를 해도 될까? 생일 파티 우리 가게에서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해도 되지. 몇 명인데 같은 반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생일 파티 할 돈이 없어. 그래서 혹시 엄마가 공짜로 생일 파티 해줄 수 있을까? 나 용돈 모아둔 거 있는데 이거 보태서 그러더니 아들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며 모으고 있던 저금통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동안 뭘 사달라거나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나 어디 놀이공원에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반 친구가 돈이 없어서 생일 파티를 열지 못해 저희 가게에서 자신의 용돈을 보태서 열어달라니 초등학생이 무슨 이렇게 속 깊은 부탁을 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착한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아주 세게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얼마든지 데려와도 좋다고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친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초대장도 만들었어요. 날짜랑 시간 장소를 적고 봉투에 담아서 아들한테 학교 가서 나눠준 주고 싶은 친구들한테 다 주라고 했죠.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친구가 데려오고 싶은 만큼 다 데려와 알겠지. 아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초대장을 들고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아들과 함께 친구들 67명 정도가 가게로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잡아 끌면서 온 친구를 보니 떨어진 튀김 때문에 저와 인연이 생긴 바로 그 아이더라고요. 어머 생일이라고 했던 아이가 이 친구였구나. 저는 더욱 반갑게 아이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생일 파티 해주셔서 어머 아니야. 아줌마 가게에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오히려 영광인데 우리 애랑 친구였다니 진작 자주 놀러오지. 제가 그 친구와 다른 애들을 반갑게 맞이하자 아들은 더욱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지 싱글벙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저에게 계속 엄마 정말 고마워 하면서 뒤에 와서 꼭 껴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앞장서서 친구들한테 음식도 가져다가 나르고 물이랑 수저도 야무지게 챙겨서 세팅해줬어요. 저는 미리 사둔 생일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로 꺼내서 불을 붙여주었고 폭죽도 신나게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다들 신이 나서 왁자지껄 떠들며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일을 맞은 그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생일인데도 부모님이 일하느라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니 더더욱 그때의 웃음이 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중에도 시간 되면 그 친구 데리고 자주 놀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꼭 저희 가게가 아니라도 길 가다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용돈도 조금 더 올려주었죠. 두 아이는 이후에도 붙어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숙제도 공부도 같이 하면서 돈독하게 우정을 쌓으면서 지냈어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무척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어서 둘은 서로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종종 만나서 노는 것 같았어요. 가게도 장사가 잘 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쯤이었어요. 이 돈으로 이제 전세 대신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야겠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세가 너무 높았어요. 이 돈 낼 거 아니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갑질이었어요. 저희 분식집 매출이 올라가니 자기가 차지하려는 못된 신보였죠. 차마 그 많은 월세를 낼 수는 없었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애엄마 한 명이 자기 지인이 이번에 가게를 내놓는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리가 꽤 좋은데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처분하는 바람에 아주 저렴하게 넘기려고 한다는군요. 이 가격에 아무한테나 넘기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사람한테 넘기려고 부동산 대신 주변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엄마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건물 관련은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소개해준다는 가게를 둘러보러 갔더니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고 크기도 혼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매매가가 이 정도면 진짜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눈앞에 이윤에 욕심이 생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가게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전세까지 내놨어요.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날 들떠서 방문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쯤 물건도 다 빼고 빈 곳이어야 할 매장이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 여기 가게에 넘겨받은 새로운 사장인데요. 네 아니 또요 아이 거참 진짜 매번 설명하는 것도 난감하네. 제가 여기 사장이고요. 가게 내놓은 적도 없고 왜 아줌마 그 사기 당한 거니까 경찰서부터 가세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가게는 내놓은 적도 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매장인 척 사람들 몰고 와서는 둘러보게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 너무 황당했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저 말고도 피해 사례가 벌써 2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소개해준 이웃집부터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자가 가짜 주인하고 짜고는 주변의 어리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사기를 치고 나른 거였어요. 당장 전 재산을 털어넣었던 터라 앞길이 막막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전에 일했던 집과 연락이 닿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다시 전처럼 숙식을 제공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분식집을 하기 전 지냈던 부잣집 가정부로 다시 들어갔어요. 불통하고 분통했지만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라 누굴 탓할 수도 없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제 욕심이 과해서 그럴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였죠. 그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저는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다시 어렵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일 친한 친구와도 떨어지고 다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니느라 매우 속상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해서 티 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얼른 다시 일어나자고 다짐했어요. 몇 년을 열심히 일하며 이자를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자도 갚고 다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어요. 가게를 하면서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다시 장사할 엄두는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아이와 함께 나가 살면서 계속 다른 집 가정부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아들은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학교에도 붙었어요. 엄마 나 그 대학까지 말까 한 일에서 2년만 미루고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기쁨도 잠시 아들은 애써 붙은 학교를 포기할지 고민했어요. 사회 경험이니 여행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길래 계속 물어봤더니 결국은 돈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집 이제야 빚을 겨우 다 갚게 되었는데 자기가 대학 가느라 또 돈을 쓰면 다시 마이너스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들 엄마가 너 대학 뒤쪽 발발하지도 못할까봐 엄마 그렇게 약해 보여. 이 엄마 이혼하고 우리 아들 명문대도 보낸 사람이야. 그거 졸업도 못 시킬까봐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엄마한테 효도하던가. 아들의 대학 뒷바라지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집 일을 하는 게 점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면서 지치는 순간마다 다시 힘을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야무지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음식 손맛이 좋다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와달라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중 돈을 아주 넉넉하게 주는 곳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주에 4일 정도만 출근하면 됐는데 주 5일을 꼬박 일하던 곳보다 돈을 더 많이 주었어요. 집안이 엄청 넓기는 했지만 가족도 사장님 사모님이랑 군대에 간 아들뿐이라서 특별히 손가는 부분도 없었어요. 사장님은 주로 밖에서 식사하고 사모님 먹을 저녁과 반찬만 만들어 두면 되었거든요. 그 집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사모님이 혹시 이번 주말 일하는 시간을 바꿔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인데 지난번 휴가 나와서 제가 만든 갈비찜을 먹고는 너무 맛있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아들이 전역해서 집에 있는 동안만 출근해서 맛있는 요리들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을 추가로 더 주겠다면서요.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죠. 다음날 오전 일찍 미리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적어준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장도 보고 재료 준비도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집을 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평소에도 청소하기는 하지만 주인이 온다고 하니 도련님 방도 꼼꼼하게 신경 썼죠. 저녁하고 아들이 온다고 들뜬 사모님을 보니 괜히 제 기분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 중인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제 아들이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래층에서 벨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으로 대문 밖에 군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유 도련님 오셨어요. 문을 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던 도련님이 저를 보더니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의아한 얼굴로 다시 얼굴을 쳐다보니 도련님은 손에 있던 짐도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저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뒤쪽에서 반갑게 아들을 부르며 사모님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련님은 갑자기 제 앞에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어이 저 도련님 왜 이러세요?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우리 집에서 일하신다던 분이 아줌마였다니 큰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얼굴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반갑게 달려오던 사모님도 아들이 저를 보며 우는 모습을 보더니 황당해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그러자 도련님은 다시 제 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이런 우연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 알았다면 제가 더 빨리 인사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온통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서 코를 훌쩍거리면서 연신 반갑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탁 하고 한 얼굴이 지나갔어요. 너는 이제 기억나세요? 저예요. 그때는 가게에서 땅에 떨어진 튀김이나 주워 먹고 있어서 그때랑 많이 달라져서 전혀 몰라보겠죠. 얼굴도 멀끔해지고 그때보다 완전 부잣집 도련님 티가 나죠. 도련님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맞아요. 어릴 때 제 아들과 친구였던 가난해서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없다며 바닥에 떨어진 튀김을 주워 먹던 그 친구였어요. 초등학생일 때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군대에서 전역하는 20대 청년이 되어 다시 만나니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도련님은 그제야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는지 짐을 다시 들어 올리고 저랑 자신의 어머니를 양쪽에 팔짱을 끼고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어리둥절해하는 사모님에게 저희의 인연을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타지 가서 일하느라 나랑 떨어져 살 때 기억나? 그때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맨날 아줌마가 하는 분식집을 기웃거려서 친한 친구 엄마였는데 아유 그래도 차마 거기 가서 공짜로 뭐 좀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떡볶이랑 튀김은 너무 먹고 싶지 돈은 없지 그렇다고 철면피 스타일도 아닌 터라 맨날 가게 근처를 기웃거리기만 아줌마가 내 사정을 알고는 그 후로 나만 보면 떡볶이에 튀김에 순대 김밥 등등 먹을 거를 잔뜩 챙겨줘서 집에 가서 할머니랑 먹으라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고 그때 당시 친한 친구였던 아줌마 아들은 내가 돈 없어서 다른 애들한테 은근히 소외당하고 생일 파티도 못 여는 걸 알고는 자기 엄마한테 부탁해서 가게에서 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내 생일을 축하해줬어. 그때 그게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었어.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꽤 중요한 문제였었거든. 누구는 생일이라서 피자를 산다 그러고 뭐 햄버거를 쓰고 그러는데 나는 집에 가도 같이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할머니도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느라 바쁘시고 엄마 아빠도 바빠서 집에 와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랑 어머님인 여기 아줌마 덕분에 애들 앞에서 기도 살고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서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친구랑 연락도 끊기고 어느 날 갔더니 가게도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제 어린 시절 덕분에 행복했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이고 전혀 몰랐네 얘가 우리 걱정할까봐 그 시절에는 항상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자기 걱정 말라고 늘 그랬거든요. 생일에도 할머니가 용돈 주셔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아유 그렇게만 들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유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곁에 두고 몰라봤네 아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돈 버느라 애 챙길 시간도 정신도 없었는데 친부모보다 더 좋은 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라도 도울 일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 저 아닙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친한 친구라고 꼭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없이 살아봐서 돈 없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인지 잘 알기에 그냥 마음 조금 더 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날은 퇴근한 사장님과 사모님 저녁한 도련님과 저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들어보니 그때 사업이 어려워져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고 다시 회사를 살려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과 사장님은 은인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다며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들에 대해 물어보길래 유명 대학에 다닌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혹시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내줘도 괜찮을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렸지만 어차피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를 후원하는 게 다 투자라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 출근했더니 사모님이 제 앞으로 계약서랑 가게 사진 몇 장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예전에 분식집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식품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실력 발휘하셔서 분식집을 다시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아이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분식 쪽은 처음이라 경력 있는 분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가게 임대료나 인테리어 기기 등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까. 메뉴 구성이랑 레시피를 좀 담당해주세요. 잘되면 본격적으로 체인 사업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남의 집 가정부를 전전하던 저는 다시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요리만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비용은 나무젓가락 주문 하나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 정말 기뻐하면서 친구 이름을 들으니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 전역을 하게 되어서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이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놀았다고 하네요. 또 이제 군대까지 전역해서 멋진 청년이 된 든든한 아들과 도련님이 가게 개점 이후 틈틈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쁘게 꾸며진 가게와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보니 그동안 제 삶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좋은 복이 되어 돌아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심코 베풀었던 친절이 이렇게 큰 행운으로 돌아오니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 잊지 않고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매출도 더 좋은 일에 베풀면서 살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